자, 무선통신의 기초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강의에서는 우리가 무선통신의 제일 기본인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개괄을 해보고, 그다음에 무선통신의 영역, 어떤 것을 연구하는지에 대해서 짧게 얘기를 한 다음에 무선통신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컴포넌트인 송신기와 수신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제일 먼저 무선통신이 무엇인가, 무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죠. 와이어리스, 영어로 와이어리스는 뭐죠? LESS는 없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와이어가 없다, 선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와이어리스는 말 그대로 literally without wire. 여러분, 선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선이라는 거는 어떤 제약을 의미하죠. 우리가 코드를 꽂는다고 생각해봐요. 전자기기에 코드를 꽂고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요? 이동할 수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무선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속성은 어디든지 쉽게 리처블 하고, 그 다음에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큰 의미를, 상징적 의미를 갖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선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속성이, 유선인 경우에는 굉장히 토폴로지가 제한이 있겠죠. 말 그대로 선과 선을 연결을 해야 되니까. 근데 무선인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토폴로지가 가능하다. 예를 들면 1대1 원투원 해서 나와 상대방 간의 통신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클래스룸에서 교수님이 여러 학생한테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죠. 원투매니의 어떤 토폴로지도 가능하고, 거꾸로 여러 사람이 한 사람한테 하는 것을 한 사람이 다 들어서 소화한다 그러면 many to one 형태의 어떤 스트럭처도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에 멀리 떨어져 있으면 중간 사람들이 야, 너희들 불렀다고 하면 중간 사람이 바로 데스티네이션까지 거리가 멀기 때문에 들어서 그거를 전달해 줄 수도 있겠죠. 남산에 가면 봉화대 같은 게 있죠. 그래서 봉화대 옛날에 그 역할이 어떤 역할을 했죠? 릴레이의 역할을 했죠. 너무 거리가 멀 때 그 중간에서 그 연기 나는 구멍이 세 군데가 있는데 그 세 군데에서 다 연기가 나면 위험하다. 연기가 안 나면 안전하다. 연기가 한 군데 나면 약간 위험하다. 이런 사실은 굉장히 옛날이지만 지금의 바이너리 디지털 개념을 써서 이제 표현했죠. 어쨌거나 우리 얘기로 다시 돌아서 무선 통신에서는 다양한 토폴로지가 가능하다라는 게 큰 장점이고, 실제로도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올림픽 중계 방송이나 중요한 메시지 같은 거는 원투매니 형태로 브로드캐스팅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과 친구 간의 통화다. 이거는 개별적 통화죠. 원투원 커뮤니케이션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여러 사람들이 각자의 정보를 또 업로드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many to one 형태가 될 거고,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토폴로지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와이어리스가 갖는 가장 큰 장점은 어디든지 언제 어디든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와이어리스가 갖는 장점은 자유다. 굉장히 좀 광고 카피 같은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실제로도 무선 이동 통신이 우리의 삶을 크게 드라마틱하게 바꿔놨죠. 여러분들은 주로 MZ 세대라서 무선 통신을 그냥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경험하면서 커왔기 때문에 무선 통신이 얼마나 큰 베니핏을 주는지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적을 수도 있어요. 자, 그렇지만 그 전에 그걸 경험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무선 통신을 경험한 세대는 그 델타, 그 차이가 드라마틱하게 큰 것을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보는 엄청나게 많은 이 21세기의 서비스들,
그리고 다양한 뭐 SNS나 뱅킹이나 뭐 게임이나 온갖 서비스들이 여러분 폰을 통해서 다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무선통신이 어떻게 보면 20세기, 21세기의 모든 산업 중에서 가장 발전한 산업 중에 하나를 꼽으려면 아마 무선통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들은 뭐 거의 대부분을 사실은 셀폰을 이용해서 하죠. 심지어 어떤 친구는 자면서도 이렇게 옆에 셀폰을 두고 뭐 무슨 알람이나 뭐 이게 오면 체크하고 뭐 이런 경우 있죠. 자, 그래서 뭐 고전적인 의미의 전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 다음에 SNS 여러분이 사용하는 뭐 페이스북이니 인스타그램이니 뭐 여러 가지 SNS 서비스를 여러분이 활용하고 있죠. 뭐 카톡, 뭐 라인, 뭐 그다음에 뭐 카카오 스토리, 온갖 SNS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 외에도 뭐 카뱅이라든가 혹은 뭐 신한금융 뭐 하나 뭐 이런 기존의 뱅킹들도 대부분 지금 온라인으로 많은 서비스를 하고 오퍼레이션을 하고 있죠. 그 외에도 쇼핑, 요즘에는 뭐 쿠팡, 쓱닷컴 뭐 이렇게 해서 다 핸드폰으로 쇼핑을 대부분 처리를 하죠. 그 외에도 뭐 지금은 코로나라서 해외에 많이 안 나가지만 뭐 티켓팅, 뭐 영화라든가 연극이라든가 뭐 오페라, 그 다음에 뭐 제주 항공권, 뭐 온갖 티켓팅도 다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이용해 사용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그 게임 많이 한 친구들 있는데 어쨌거나 게임도 무시 못할 굉장히 큰 인더스트리고, 그 외 굉장히 많은 애플리케이션 중에 하나가 비디오죠. 그래서 짧은 15초짜리 비디오도 있지만 유튜브에 보면 보통 뭐 10분, 15분 이런 비디오들이 굉장히 많죠. 그 외에도 뭐 넷플릭스라든가 티빙, 왓챠, 뭐 디즈니 플러스 등 다양한 소위 말하는 비디오 서비스들이 플랫폼들이 우죽순격으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모든 애플리케이션들이 다 어디서 이루어지냐? 결국에는 요 통신 시스템에서 이루어지죠. 그리고 이게 유선이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어디 차를 타고 가거나 지하철 안이나 혹은 걸으면서 혹은 커피숍에 쓸 수가 없겠죠. 이게 무선 통신이기 때문에 드라마틱한 발전이 이루어져 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발전은 현재 진행형이고 앞으로 뭐 1, 20년 동안 더 어마어마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선 통신 기술은 계속 진화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와이어리스 토폴로지 아까 얘기를 했는데 짧게 다시 얘기를 해보면 다양한 와이어리스 토폴로지가 가능한데 포인트라고 해서 원투원 와이어리스 커뮤니케이션,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원투원으로 통신하는 이런 게 이제 원투원 토폴로지가 되겠죠. 자, 근데 원투매니 토폴로지를 하면 이렇게 이런 식의 동일한 정보를,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렉처 자체도 원투매니 토폴로지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거꾸로 매니투원 스타일의 이렇게 여러 사람이 정보를 이렇게 업로드한 형식의, 그걸 우리가 멀티플 액세스라고 표현하고 원투매니를 흔히 브로드캐스팅이라고 이제 표현해요. 그 외에도 릴레이, 아까 말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너무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중간에서 릴레이 역할을 해주는 경우가 있죠. 릴레이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게 지하철에 가면 여러분들이 사실은 지하철 입구로 이렇게 들어가면 지하에 있기 때문에 지하 3층, 4층 이 정도의 위치에 그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전파가 예쁘게 도달하기 현실적으로 어렵겠죠. 자, 그래서 지하 같은데 여러분이 흔히 지나다가 KT나 SKT 릴레이를 많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의 릴레이로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해주는 그런 토폴로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무선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어쩔 수 없는 약점, 단점들을 반드시 존재하죠. 자, 그런 단점들을 해결하면서 통신 기술이 발달해 왔죠. 일단은 본질적인 와이어리스가 갖고 있는 shortcoming 혹은 드로백에 대해서 짧게 보죠. 첫째, 인터피어런스. 이 간섭이라는 거는 영원한 숙제죠. 절대 악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이 되겠죠. 첫째, 내 신호가 내 입장에서는 desirable한 시그널이 있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말하는 소리는 나하고 상관없는, 옆에 자리에서 떠드는 소리는 나한테는 간섭이 되겠죠. 옆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똑같죠. 그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얘기하는 게 desirable한 desired 시그널이 되고, 내가 얘기하는 거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간섭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간섭을 해결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 제일 뭐 황제의 통신이라고 우리 조크를 하면, 야, 니네들 다 떠들지 마, 나만 떠들 테니까 하면 그런 간섭이 존재하지 않겠죠. 자, 그렇지만 우리 이 무선 환경, 전파, 이 공간이라는 거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같이 쉐어를 해야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쉐어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그 외에도 시그널의 스트렝스가, 시그널의 어떤 세기가 계속 변화를 하죠. 그런 변화하는 현상을 페이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신 파워가 디스턴스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뚝뚝 줄어들죠. 그렇기 때문에 무선 통신은 근본적으로 에너지 이피션트하지 않다. 에너지 관점에서 굉장히 비효율적인 시스템이다. 자, 그래서 롱 디스턴스를 무선으로 한다는 건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무선과 유선을 잘 조합한 시스템이 좋은 시스템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모바일 디바이스 입장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바일 핸드폰을 생각해 보면, 모바일 디바이스 입장에서는 배터리 이슈가 중요한 이슈죠. 요즘에는 굉장히 좋은 배터리를 사용하지만, 그렇게 사용해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헤비하게 뭐 게임을 하고 뭐 인터넷 하고 전화 오래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나면 저녁 때 되면 배터리가 거의 다 닳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막 어떤 친구들은 편의점 가서 막 급속 충전을 하고 2,000원 주고 충전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여튼 현실적으로 배터리 프로블럼이 있다. 자, 그래서 하나씩 짧게 살펴보면, 간섭이라는 거는 아무도 익스클루시브하게 자기가 독점적으로 와이어리스 스펙트럼을 사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간섭이라는 거는 본질적으로 피할 수가 없는 요소다. 자, 그래서 여기 뭐 그림을 그려놨는데, 요 액세스 포인트 혹은 기지국, 요 트랜스미터에서 이렇게 신호를 보내고, 요쪽 트랜스미터에서도 역시 신호를 보내죠. 그리고 여기도 보내는데, 여기가 무슨 벽을 설치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여기 요 커브하는 대충 요 서클이 요 4번이라는 액세스 포인트 혹은 4번이라는 기지구에서 커버하는 영역인데, 여기에 예를 들면 모바일 디바이스가 있으면 4번에서 오는 신호를 받겠지만 6번도 거리가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4번에서 내가 관심 있는 뭐 무슨 카카오톡 메시지나 혹은 오늘의 뉴스를 보는데, 6번에서 보내는 거는, 6번은 사실 요 유저를 위한 정보를 보내는 거니까 내 입장에서는, 요 폰 입장에서는 6번 액세스 포인트에서 보내는 신호는 간섭이 되겠죠. 동일한 요령으로 이렇게 소위 말하는 커버하는 영역이 오버랩이 되기 때문에 늘 무선 통신에서는 간섭을 피할 수가 없다. 그 예를, 쉬운 예로 한번, 우리 스타벅스 효과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 스타벅스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기서 여기 많은 그 사람들이 지금 자리에 앉아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 두 사람이 얘기하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죠. 둘이서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요즘 어떻게 지내? 나 뭐 바빠, 뭐 문제가 생겼어 막 하는데,
여기 옆에 온 사람들이 크게 떠들어요. 그러면 요 사람들의 얘기는 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간섭 신호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요 사람의 신호가 간섭으로 느껴지겠죠. 똑같이 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요 사람의 신호가 또 간섭으로 느껴져요. 상대적인 개념이죠. 자, 그래서 그 간섭을 극복하기 위해서 요 사람들이 소리를 더 키워요.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되죠?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인터피언스가 간섭이 더 커지죠.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소리를 더 키워요. 자, 이 소리를 더 키우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간섭이 더 커지죠. 계속 악순환이 발생하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막 왁자지껄한 커피숍에 들어가 보면 막 들어가자마자 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막 떠드는 소리들이 들려요. 자, 그래서 그냥 스피크업 하는 거는, 목소리를 키우는 것은 좋은 옵션이 아니다. 그래서 한 가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옵션은 뭘까요? 타임 디비전이 하나 옵션이 될 수 있죠. 예를 들면 너 5초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나 5초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5초 얘기하고 뭐 이런 식의 옵션이 될 수 있죠. 자, 근데 물론 이제 스타벅스 커피숍에서 뭐 10초 동안 말을 하지 마라 뭐 이런 좀 웃기지만, 우리 전파의 세계에서는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에 시간을 촘촘히 나눠 가지고 사람이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시간을 잘게 쪼갠 다음에 요 시간은 내가 하고 요 시간은 그 다음 사람이 하고 뭐 이런 식의 오퍼레이션이 가능하겠죠. 오케이. 어쨌거나 인터ference를 극복하기 위한 방식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살펴보기로 하죠. 자, 그 다음에 페이딩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면, 페이딩이라는 거는 웨이브가 트랜스미터에서 리시버까지 트래블링을 할 때, 전송이 될 때 각 패스에서 다른 어테뉴에이션을 겪는다. 무슨 소린가니? 여기에서 요 기지국 위치에서 모바일 폰까지 이렇게 쭉 갈 때는 여기서 아무런 장애물 없이 쭉 가고, 근데 이쪽 패스에서는 여기 이 빌딩에 딱 벽에 부딪혀 가지고 리플렉션이 돼서 수신이 되고, 이쪽에서는 또 산에 부딪혀서 리플렉션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요게 매질의 특성, 거리, 그 다음에 뭐 프리퀀시의 특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수신되는 신호의 어떤 퀄리티가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다르냐? 위상도 변화하고 매그니튜드도 다르고 그 다음에 딜레이도 달라진다. 자, 근데 공교롭게 이런 웨이브가 예쁘게 컨스트럭티브하게 우리 한국말로 하면 보강 간섭이 일어나면 시그널이 happens to be 요런 놈하고 이렇게 된 놈하고 뭐 이렇게 된 놈이 간섭이 되면 좋겠죠. 다 피크도 비슷하고 미니멈도 비슷하고. 근데 사실 이런 패스는 굉장히 랜덤하니까 이렇게 컨스트럭티브하게 그 소위 말하는 인터ference 보강 간섭이 일어나기보다는 디스트럭티브하게 인터ference가 일어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디스트럭티브 인터ference, 우리 상세 간섭이라 하죠. 이 페이스가 다 엇갈리는 거죠. 이런 아이디어란 케이스가 아니라 이렇게 나왔다가 또 요거는 이렇게 됐다가 또 피크는 여기서 일어났다가 뭐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달라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더하면 예쁘게 더해지지가 않습니다. 막 여긴 크고 여긴 작고 이렇게 섞여져서 디스트럭티브하게 어떤 간섭이 애드온이 되겠죠. 자, 그래서 스트롱한 디스트럭티브 인터ference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호의 퀄리티에 아주 큰 드랍이 발생해요. 그래서 갑자기 신호 세기가 뚝 거의 신호가 안 잡히고 사라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흔히 발생하는 상황을 우리가 딥 페이딩, 그래서 페이딩은 언제나 발생하고 아주 나쁘게 시비한 드랍이 일어나는 경우를 딥 페이딩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딥 페이딩이 일어나면 커뮤니케이션 링크가 완전히 끊기거나 전화하고 있다가 콜 드랍, 다시 말하면 야 그래 그러면 뭐 내일 어디 또 전화가 끊기는 거죠.
그런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이거죠. 저스 페이딩은 무선 통신에서 피할 수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또 페이딩을 어떻게 잘 이겨낼 것인가 하는 게 디자인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에너지 인이피션시에 대해서 잠시 보면 again traveling 시그널이 무선 전파가 traveling distance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소위 말하는 수신되는 영역이 커지죠. 그래서 이 소위 말하는 이 광원에서 이렇게 하나의 스피어를 우리가 그렸다면 이 스피어는 어떤 레디어스가 있을 때 그 레디어스가 뭐 이 상황이라면 뭐 0.1r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거기에 표면적은 우리가 레디어스의 제곱에 비례를 하죠. 4파이 r 제곱 뭐 이런 형태로 표현되기 때문에 근데 r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표면적이 더 늘어나죠. 이렇게 표면적이 이쪽의 구는 스피어는 훨씬 더 커지고 이쪽은 더 큰 스피어가 되고 여기는 더 큰 스피어가 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단위 면적에 우리가 수신되는 에너지 보낸 어떤 파워가 있을 때 거기에 면적이 커지면 커질수록 인텐시티는 현실적으로 뭐 unfortunately가 아니죠. 이게 뭐 팩트죠. 디스턴스의 제곱에 비례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우리 관점에서 뭘 의미하냐? 교수님이 야 너희들 뭐해? 이렇게 했을 때 1m 앞에 있는 친구들은 굉장히 잘 들리겠죠. 근데 한 20m 떨어진 친구가 들으면 뭐 들린 것 같기도 하고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들리죠. 그다음 100m 정도 떨어져 있으면 이제는 아예 그건 소리도 안 들리죠. 잡으면 묻혀가지고 전혀 들리지도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수신 파워는 쿼드레틱하게 감소를 한다는 거죠. 제곱에 비례해서 거리의 제곱에 비례해서 감소하기 때문에 와이어리스 트랜스미션을 굉장히 긴 거리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은 아주 효율성에서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 전체 우리나라 전체를 이렇게 커버하는 와이어리스 시스템을 디자인할 때 사실은 어떤 식으로 디자인해? 여기를 줌인을 해보면 요 기지국 위치에서 커버하는 영역은 아주 작은 영역을 커버하고 요 사람과 그러니까 여기 서울에 어디 지금 관악구에 있는 요 사람과 부산에 있는 사람이 통신을 한다 그러면 부산도 여기 줌인하면 이쪽에 기지국이 있고 기지국 주변이 이렇게 있겠죠. 요 사람이 통신한다 그러면 요 구간만 요 굉장히 짧은 구간만 무선으로 가고 여기 무선으로 가고 그 다음 나머지 구간은 이렇게 다 유선으로 연결이 된다. 서울과 부산은 유선으로 연결되고 무선 구간은 아주 짧은 여기 구간에서만 무선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시스템을 구성을 해야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배터리 파워 리미테이션은도 현실적인 약점이 될 수 있어요. 그냥 편의상 여러분 보통 뭐 쓰고 있는 폰에서 배터리를 뜯어낼 수는 없지만 뭐 수리점에 가서 이 폰을 이렇게 분해를 해보면 뒷부분에 이제 배터리가 있죠. 그래서 흔히 이런 스타일의 형식으로 핸드폰 배터리가 이렇게 있고 배터리 보면 보통 배터리의 용량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IH 암페어 아워, 밀리 암페어 아워 형태로 흔히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3000 밀리 암페어 아워라는 배터리가 흔히 많이 사용되는데 여기 보면 어떻게 되죠? 여기는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잠깐 볼까요? 2600으로 보이는데 2600 밀리 암페어 아워 이렇죠? 어쨌거나 3000 밀리 암페어 아워라 그러면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이 배터리가 있고 배터리에 어떤 로드가 이렇게 로드가 여기 배터리가 이렇게 있을 때 1암페어 로드라 그러면 요걸 다시 표현해 보면 3암페어 아워가 되겠죠. 그래서 1암페어 로드가 걸렸을 때 3시간 동안 배터리가 버텨줄 수 있다. 이런 개념이 되겠죠.
그럼 로드가 작으면 어떻게 될까요? 로드가 0.5 암페어 정도의 로드를 걸린다 그러면 6시간 정도 버텨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그냥 두 개 아주 동일한 풀리 차지된 두 개 핸드폰이 있어요. 그래서 한 놈은 여러분이 막 게임하고 지금 막 다운로드하고 뭐 유튜브를 계속 보고 있고, 다른 한 놈은 대기 상태로 있어요. 그럼 대기 상태는 당연히 지금 소위 말하는 로드가 굉장히 라이트하기 때문에 대기 상태로 있으면 하루 종일 가도 배터리가 100%에서 뭐 예를 들면 85%가 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로드가 라이트하면. 근데 로드가 여러분이 쓰고 있는 게 굉장히 헤비한, 라이트가 아니라 헤비라 해야겠죠. 헤비한 로드를 하고 있으면 몇 시간이 지나면 뭐 예를 들면 after 3 hours 동일한 조건에서 hours, 이때는 뭐 30%까지 뚝뚝 떨어지거나 이렇게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쓰고 있는 모바일 디바이스는 배터리로 여기 타입가 있네요. 배터리라고 해야겠죠. 배터리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배터리는 기본적으로 금방 닳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한정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리차징은 또 뭐 불편하죠. 집에 가서 저녁 때 하면 딱 좋은데 그 중간에 헤비하게 써서 여러분들이 출장 가 있는데 갑자기 뭐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내비게이션을 쓰고 있는데 배터리가 굉장히 약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아주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게 또 본질적인 무선통신의 약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선통신의 중요한 옵저베이션에 대해서 짧게 몇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아까 말한 것과 같이 가장 큰 베니핏이, 무선통신의 베니핏은 이동의 자유다. 그래서 뭐 어게인 구호 같지만, 구호나 커머셜 같지만 모바일이 우리 삶의 굉장히 중심축이 된다, 핵심적인 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바와 같이 누구도 이 무선 자원을 독립적으로 익스클루시브하게 막 나만 쓴다, 이렇게 독점적으로 쓴다, 이런 것은 곤란하다라는 거죠. 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약속이 필요하죠. 여러분 교차로에서 한 방향으로만 차가 가면 다른 방향은 다 차가 안 가면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당연히 신호등도 너 1분 나 1분 이런 식의 어떤 규칙이 필요하죠. 그래서 무선 통신에서 우리 스펙트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잘 디자인된, 세심하게 디자인된 프로토콜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무선 액세스 프로토콜이 표준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며, 여러분 폰이 사실은 서울에서도 쓰이고 부산 가서도 아무 문제 없이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미국의 LA 공항에 도착해도 폰이 돼야겠죠? 로밍이 돼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프로토콜은 철저히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회사들이 다 다르죠. 여러분이 뭐 애플 아이폰을 뭐 부산 가서 쓰다가 삼성 갤럭시를 서울에서 쓰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이 폰에서 되다가 저 폰에서 안 되고 이러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이 무선 시스템에선 서로 철저하게 전 세계적으로 약속된 규약에 의해서 오퍼레이션이 돼야 됩니다. 그런 점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앞서 말했다시피 리셉션 퀄리티가, 수신 감도, 수신 신호의 퀄리티가 트랜스미터, 전송하는 어떤 그 트랜스미터 혹은 뭐 우리 베이스테이션 혹은 액세스 포인트 이런 놈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수신 감도, 수신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특히 뭐 벽이라든가 힐이라든가 뭐 자동차가 움직인다거나 여러 가지 그 블락킹하는, 전파를 막는 이런 요소들이 존재할 때 수신 감도가 나빠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요소들, 리셉션 퀄리티가 떨어지는 요소들을 잘 고려해서 와이어리스 네트워크를 디자인해야 된다. 자, 그래서 등장한 컨셉이 소위 말하는 셀룰라 컨셉인 거죠. 그 셀이라 그러면 이런 뭐
우리 셀들 뭐 이런 표현하는데 셀들을 이렇게 계속 캐스케이드 해가지고 셀로 모든 영역을 다 커버를 하죠. 물론 셀의 형태는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얘기는 나중에 더 깊게 살펴보기로 하고, 어쨌거나 이 우리가 통신이 되는 영역을 이렇게 이 셀 형태로 다 커버하는 이런 컨셉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바와 같이 리셉션 퀄리티가 디스턴스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뚝뚝 줄어들기 때문에, 나빠지기 때문에 와이어드와 유선과 와이어리스 무선 간의 인터플레이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와이어리스 프로퍼게이션에 대해서 말했지만 잠깐 기본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디스턴스가 커지면 커질수록 패트로스, 경로 손실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디스턴스 스퀘어, 디스턴스의 제곱에 비례한 경로 손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요 스피어의 어떤 요 구 형태의 서피스 에리아는 4파이 r 제곱 형태가 되기 때문에 r이 커지면 커질수록 r의 제곱에 비례해서 수신 감도는 뚝뚝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겠죠. 자, 그 외에도 아까 말한 요 와이어리스 프로퍼게이션의 특성 때문에, 본질적인 특성 때문에 와이어드와 와이어리스를 우리가 같이 혼합해서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잘 혼합을 해야겠죠. 그래서 첫째는 이쪽에 베이스테이션 쪽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베이스테이션과 베이스테이션을 연결해주는 모바일 스위칭 센터를 하죠. 자, 그래서 요 기지국과 모바일 스위칭 센터, 뭐 어떻게 보면 헤드쿼터, 그 군대로 치면 뭐 여기가 중대본부, 여기가 대대본부, 뭐 이런 컨셉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바일 스위칭 센터와 기지국과는 유선으로 연결되고, 거기에서 또 백본 네트워크이라 그래서 다른 부산으로 가고 외국으로 가고 이런 네트워크는 다 유선 형태, 와이어드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요 기지국에서 이렇게 최종 엔드 유저까지 이런 식으로 모바일 스테이션까지는 무선으로, 여기는 와이어리스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렇게 와이어드와 와이어리스를 잘 혼합을 해서 전체적인 네트워크가 구성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와이어리스 커뮤니케이션의 스코프에 대해서 짧게 한번 살펴보죠. 와이어리스 커뮤니케이션은 실제로 보면 다양한 어떤 영역, 다양한 그 소위 말하는 연구 분야 혹은 응용 분야가 있겠죠. 자, 그 스코프에 대해서 짧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면 정의 혹은 연구 에리아 혹은 실제로 응용되는 스코프에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좀 우스갯소리로 여러분들이 뭐 낙성대나 혹은 서울대 입구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봐도 뭐 우리통신, 뭐 내일통신 뭐 해가지고 그 폰샵 가도 다 통신이라고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뭐 어디 온라인 판매하고 뭐 건어물이나 명태 판매하는 이런 데 가봐도 어떨 때는 뭐 영진통신 뭐 이렇게 하죠. 통신이라고 다 이름을 붙여요. 자, 막상 또 안테나 하는 데가, 안테나나 뭐 안테나 컴포넌트를 하는 데 가도 통신의 이름을 붙이고, SK텔레콤 뭐 이런 데 가도 통신이고, 뭐 이렇게 다 통신의 이름을 흔히 붙이죠. 통신 네트워크 이런 이름을 흔히 붙이죠. 자, 그래서 실제로 통신이 커버하는 영역이 굉장히 브로드하고 와이드하다. 그 실제로는 맨 밑에서는
가장 본질적인 피지컬한 현상은 일렉트로마그네틱 디어리, 그 전파의 전송, 전파의 특성, 이런 것서부터 이커머스라 해가지고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온라인 쇼핑을 하거나 혹은 뭐 이런 것들, 다양한 뭐 게임을 하거나 이런 요소까지 다 어찌 보면 통신이 커버하는 영역이라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물론 뭐 이 수업에서 모든 영역을 다 커버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조금 더 통신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얘기를 하겠지만, 일단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흔히 뭐 OSI 7레이어라는 표현을 하는데,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맨 밑에 물리계층서부터, 그 다음에 데이터 링크 레이어, 네트워크 레이어, 트랜스포트 레이어, 세션 레이어, 그 다음 프레젠테이션 레이어,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뭐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레이어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 너무 클래식하고 이 과거에 이제 옛날에 이제 디파인했던 그런 얘기고, 요즘에는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고 보통은 맨 밑에 이제 뭐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해서 이쪽을 흔히 뭐 물리계층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해요. 파이, phy 혹은 파이 백슬래시 맥, 뭐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이쪽이 소위 말하는 TCP/IP. 그래서 요거 TCP/IP라 그러면 주로 뭐 인터넷 영역이죠.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인터넷 영역의 위에는 그냥 응용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응용 계층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애플리케이션 하는 사람은 TCP/IP까지 조금 많은데, 여기 아주 전문가는 아니고 이 애플리케이션 하는 사람들은 전혀 이 피지컬 레이어는 잘 모르고, 또 피지컬 레이어 하는 사람들은 뭐 TCP/IP까지 좀 아는데 또 애플리케이션은 그냥 뭐 쓰긴 하는데 잘 모르고, 이런 거죠. 서로 계층화되어 있어서 마치 뭐 이마트에서 뭐 무슨 물건을 배송하는 사람이 실제로 그 배송하는 물건인 뭐 장식장에 뭐 나사를 만들고 이런 거 잘 모르겠죠. 뭐 물론 그 장식장을 배달은 하지만 장식장의 나사에까지는 전문가가 아니겠죠. 뭐 비슷한 맥락으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제 처음에 굉장히 피지컬한, 실제로 비트가 전송되는 데 필요한 것을 분석하고 연구하고 만드는 사람서부터 그 중간에 이제 패킷이 전송되는 걸 따지는 사람, 그다음에 그런 건 잘 된다 생각하고 그걸 써서 이커머스를 하고 게임을 만들고 이런 사람, 그런 식으로 계층화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극단적인 엔드 유저의 퍼스펙티브로는 최종 그 소비자 뭐 이런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배민에서 뭐 점심 시켜 먹죠. 그래서 뭐 짜장면, 치킨, 뭐 쿠폰을 사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엔드 유저의 퍼스펙티브죠. 근데 이거는 뭐 우리 공부하는 것과는 조금 갭이 있죠. 여러분들이 잘 쓰면 되는 거고. 자, 거기서 조금 더 내려오면 이제 그런 배민이나 혹은 쿠팡이나 혹은 뭐 요기요인가 뭐 여튼 이런 이제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하는 사람들은 그 소위 말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을 많이 하겠죠. 애플리케이션을 디벨롭 해야겠죠. 여기까지만 해도 사실은 우리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뭐 컴퓨터 사이언스 혹은 뭐 그냥 프로그래머 뭐 이런 쪽의 이제 영역이라고 조금 더 포커스 할 수 있는데, 어쨌거나 뭐 예를 들면 안드로이드 앱 디자인을 위한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의 예를 들면 뭐 네트워크 오퍼레이터에서는 다음과 같이 get 시스템 서비스라는 펑션을 사용해서 뭐 네트워크 인포메이션이 널이 아니고 네트워크 인포메이션이 커넥트가 됐다. 네트워크가 커넥트 되면 뭐 데이터를 갖고 오고, 그렇지 않으면 에러를 디스플레이하고,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추상적으로 여기 관점에서 보면 오케이, 여기 밑에서 네트워크가 잘 커넥션이 되면 그 다음에 뭐 주문 버튼을 눌렀을 때 뭐 주문을 결제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다시 시도해 주세요. 뭐 이런 식의 어떤 루틴을 짜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어떤 디벨로퍼 혹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영역이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사람들도 얘기를 해보면 자기들도 통신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 밑으로 조금 더 내려와서 이제 네트워크 가이의 퍼스펙티브로 보면 네트워크 가이는 이제 패킷의 전송, 패킷의 수신 이런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죠. 그래서 하나의 패킷을 본다면 패킷이라는 놈이 우리가 조금 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프리앰블 그래서 이제 우리 뭐 밤에 배가 이제 뭐 대서양이나 태평양을 항해한다고 쳐봐요. 그럼 배에서도 불빛을 깜빡깜빡하고 여러분 뭐 비행기 타면 알겠지만 비행기에서도 이렇게 그 알리는 등이 밤에 깜깜하게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가도 불빛을 깜빡깜빡하고 그 다음에 레이더 같은 거로 이렇게 계속 탐지를 하고 그러죠. 저는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 이 패키지 어디로 갈 것인가 그래서 뭐 147.46.28.1 뭐 하면 서울대학교의 뭐 전기정보공학부다. 소스는 뭐 110.23.07.2 뭐 어딘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하는 IP 어드레스를 적어놓고 어떤 패킷 타입이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데이터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류 정정하기 위한 어떤 오류가 발생했을 때 이런 페리티를 사용해서 정정하기 위한 뭐 이런 비트들을 넣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의 패키지의 구성이 되죠. 데이터로 가면 또 데이터들도 또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패킷을 주면 이제 중간중간에 소위 말하는 라우터 같은 데서 오케이 요 패킷을 이렇게 전송을 하면 우리 택배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택배 박스가 있고 택배 박스의 겉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는 사람 받는 분 뭐 해서 서울 뭐 관악구 어쩌고 저쩌고 받는 사람 부산 뭐 해운대 뭐 홍길동 이렇게 적죠. 그런 맥락으로 그리고 여기 들어있는 이 콘텐츠가 데이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바로 부산까지 가면 좋겠지만 중간에 이제 이 집화장이나 혹은 소위 말하는 데이터 센터라고 표현하기 이 우편물은 데이터 센터가 아니겠죠. 중간에 이제 요거를 다 모아서 이제 부산으로 갈 놈을 다시 트럭에 실어서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되겠죠. 어쨌거나 비슷한 맥락으로 똑같이 이 패킷을 전송을 하면 패킷 제너레이션 패킷을 제너레이션하고 패킷을 리셉션 하죠. 궁극적으로 정보를 만들고 전송하는 건 최종 유저들 여러분 같은 사람의 역할이죠. 근데 어쨌거나 그런 놈을 라우터가 받아서 오케이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가 이거니까 이쪽으로 보내서 중간에 라우터가 더 있을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처리해서 또 필요한 데스티네이션으로 뿌려주고 이런 역할을 중간에 수행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네트워크 장비들, 네트워크 오퍼레이션이 구성이 됩니다. 자,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뭐 그런 패키지 아니라 하나의 비트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처리가 되냐 이런 걸 따져보면 와이어리스 시스템의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결국에는 비트들의 단위, 비트들을 묶어서 한번 던질 때 뭐 한 비트를 그냥 한 번에 묶어서 던질 수도 있고 그 다음 10, 뭐 01 이런 식의 두 비트를 묶어서 한 번에 던질 수도 있고 혹은 1111, 뭐 10, 1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비트를 묶어서 던질 수도 있고 어쨌거나 이 묶어서 던지는 요 하나의 단위를 우리가 심볼이라고 흔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볼 트랜스미션, 심볼 디텍션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물리 계층에서 중요한 역할이 되겠죠. 그래서 쿼드러처 페이즈 쉬프트 킹이라는 기술이 있는데 어쨌거나 뭐 이 기술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고 기본적으로 이 방식은 한 심볼에 두 개의 빛을 보내는 방식에서는 00에 해당하는 웨이폼, 01에 해당하는 웨이폼, 10에 해당하는 웨이폼, 11에 해당하는 웨이폼 이렇게 네 종류의 웨이폼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뭐
뭐 이런 식의 웨이폼, 뭐 이런 식의 웨이폼, 뭐 이런 식의 웨이폼,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이런 식의 웨이폼. 예를 들면 00은 이런 웨이폼, 01은 이놈, 10은 이놈, 11은 이놈, 이런 식의 웨이폼을 해서 그 웨이폼을 캐스케이드해서 날리게 되는 형태로 되겠죠. 그래서 보내는 정보가 보내는 정보가 0000 뭐 11 10 이런 어떤 정보라면 요게 이제 밥 먹자.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냥 밥 먹자가 또 뭐 1110 이렇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번 심벌에 두 빛을 보내기 때문에 00, 00, 11, 10, 11, 10 이렇게 보내야겠죠. 00에 대한 웨이폼이 이놈이면 이렇게, 그 다음 00에 대한 00이니까 또 이렇게, 그 다음에 11에 대한 웨이폼이 이놈이니까 이렇게, 그 다음 10에 대한 거는 이렇게, 그 다음 11에 대한 거는 이렇게, 마지막 10에 대한 거는 이런 식으로, 이런 웨이폼을 우리가 전송하게 되죠. 오케이. 하여튼 기본적으로 아이디어가 우리가 결국에는 여러분이 보내는 메시지, 영상, 비디오 뭐가 됐든 원체로 표현되게 됐죠. 나 배고파 이런 식이라 그러면 우리가 이게 니은 아니까 뭐 어쩌고 10, 11 뭐 10 어쩌고 저쩌고, 배는 또 01 뭐 11 10 뭐 어쩌고 저쩌고, 고는 또 이런 식으로 이런 비트 수침을 한 번에 몇 비트씩 보낼 것인가, 그래서 심볼을 결정해서 그 심볼 형태로 전송을 하게 되죠. 오케이. 그런 식으로 이제 무선 통신이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가장 밑으로 내려가 보면 뭐가 되겠어요? 피지컬 도메인의 맨 끝에 보면 결국에는 여러분이 그런 아까 한 웨이폼들을 잘 모듈레이션 해서 그거를 일렉트리컬 전기 신호를 EM 웨이브로, 일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로 컨버전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전기 신호를 전자기파로 이제 바꾸는 역할을 해주는 게 안테나의 역할이겠죠. 일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 트랜스미션이 안테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와이어리스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다시 살펴보죠. 무선 엔지니어링이 뭐냐, 그리고 무선 시스템을 어떻게 디자인할 거고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잠깐 점검을 해보면, 여러분 엔지니어링이 뭐예요? 공학이라는 게 뭐죠? 공학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사이언티픽한 프린시플을 활용해서 당연히 과학의 일부죠. 과학은 과학인데 사이언티픽 프린시플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디자인하고 뭔가를 만들고 설계하고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계, 뭐 구조 혹은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뭔가를 만들고 설계하는 행위. 근데 그 행위가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과학적 프린시플을 이용해서 하는 게 엔지니어링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죠. 사이언스와 엔지니어링은 굉장히 유사하지만 근본적인 차이는 엔지니어링은 사이언티픽한 프린시플을 잘 활용해서 인간의 컨비니언스를 높이는 데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와이어리스 엔지니어링에서 쓰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펀더멘털한 어떤 도메인이라면 피지컬 도메인, 그래서 안테나라든가 우리 배웠던 안테나 기술, 그 다음에 물리계층 기술, 어떻게 디지털 시그널로부터 웨이폼을 만들고 이런 기술, 그 다음에 패킷을 만들고 패킷을 송수신하고 에러를 정정하고 이런 기술들, 그런 피지컬 도메인과 로지컬 도메인이라 함은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 같이 좀 더 추상적인 관점에서 오케이, 얘가 데이터를 많이 보내야 되는데 얘한테 더 많이 자원을 할당해주고, 우리 고속도로 도시를 새로
만들면 어떻게 해요? 오케이. 수요를 우리가 예측을 하죠. 여기 이 도시 신도시에는 한 20만 명이 살 거야. 그러니까 메인 도로에는 6차선 왕복 6차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중심 부분에는 뭐 빌딩을 몇 층짜리를 짓고 그 다음에 주택지구는 뭐 사이드에 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적인 큰 분석을 하죠. 그래서 미디어 액세스 컨트롤 혹은 네트워크 레이어 같은 데서 전체적인 네트워크 오퍼레이션을 설계하고 네트워크 흐름을 체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네트워크 장비나 디바이스를 설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죠. 어쨌거나 이 본 과목에서는 조금 더 피지컬 도메인에 포커스를 맞추고 로지컬 도메인 얘기도 중간중간에 하도록 하죠. 그래서 어쨌거나 펀더멘탈한 프린시플은 전자기학, 전자기파의 기본을 두고 있다. 물론 우리가 전자기학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전자기 이론이나 전자기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아주 깊게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근본적으로는 안테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전자기파로 날아간다. 그런 프린시플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응용되는 난리지에는 신호 처리, 정보이론, 부호이론, 그다음에 최적화, 그다음에 통신 기술, 그다음에 RF나 아날로그 회로 이런 다양한 난리지들이 필요하다. 이걸 뭐 다 알면 제일 좋겠죠. 그렇지만 뭐 하나씩 여러분들이 배우면 충분하고 우리는 이 중에서 가장 코어가 되는 베이직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코스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시스템 관점에서 문제를 다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서머를 해보면 이 시간에서는 우리가 무선 통신의 가장 기초적인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해봤습니다. 조금 더 공부를 하다 보면 더 디테일한 내용, 재미난 내용들을 알 수 있으니까 일단 오늘은 큰 오버뷰, 무선 통신이 어떤 영역이고 무엇을 다루는가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